그 첫 번째 세션에서는 Our Identity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게 무슨 의미고 뭘 해야 되고 뭐를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뭐를 기대해야 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우리의 이제 회사의 큰 미션과 비전과 밸류 그리고 그거에 근거한 의사결정 원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었고 이제 세션 2는 그 우리의 산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그 일반론적인 우리의 그 의사결정 원칙이 아까와 같이 우리 미션 비전 밸류 헌장에 담긴 내용들이고 그런 게 어떻게 우리의 어떤 평가 시스템에 녹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회사에 어떤 걸 기대를 하고 요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번 것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론적인 얘기들이긴 하지만 이거는 우리의 어떤 좀 전략 스페시픽한 그런 얘기들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전장에 나와 있는 그, 그 시장에서 그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전략적 원칙들을 견지를 하고 있고 그게 또 우리의 그 일부에서 얘기했던 우리의 어떤 큰 그 회사의 아이덴티티와 우리의 현장과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그게 조금 덜 중요해진 것 같아요. 이제 16년에 이거 처음 만들어가지고 세션 할 때는 이게 너무 중요했습니다. 왜냐면 이 블록체인이란 산업이 그러니까 1번 그 내가 보는 블록체인이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전략적 원칙들은 어떤 전략적 원칙들을 견지를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인데요. 사실 다행히 어떻게 보면 환경이 옛날에는 블록체인에 대한 그 해석들이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이렇게 딱 검색을 해보면은 블록체인이 보안 기술이라고 나왔었어요. 최근까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정의를 제대로 못하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답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문제 정의를 잘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블록체인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인 거는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이제 많이 좁혀지고 있고 많이 이제 구체화가 되고 현실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 우리 아까 같은 우리의 금융 시스템을 재창조하고 바꾸고 진보시키려는 그런 미션을 갖고 그 한국을 대표하는 그 크립토 퍼스트 가상자산 플랫폼이 돼야 되는 크립토 퍼스트 그 금융 플랫폼이 돼야 되는 이제 우리의 그 미션 비전을 놓고 봤을 때 이 블록체인이라는 산업이 뭔지 이 산업이 우리 실생활에서 미치는 그런 여파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그 이해를 하고 이 이해가 합치되지 않으면은 전략적으로 다른 방향들을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서 1세션이 중요하고 근데 이거는 설명은 좀 더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옛날보다는.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년에 만든 자료라서 요 What Lies Ahead에서 옛날에 이제 예언했던 것들 그냥 그대로 있는데 사실 거의 그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어느 페이즈 정도에 와 있는지 그냥 보시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어떤 전략적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오리엔테이션 하지 않고 전략적 원칙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판이 너무 혼란스럽고 아무도 예상할 수 없고 너무 이렇게 막 급박스럽게 바뀌는 바람에 이럴 때에는 전략을 만들면 전략은 계속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떤 우리가 전략을 수립할 때 우리가 견지해야 되는 전략적 원칙들을 고수하는 게 이런 산업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전략적 원칙에 대한 얼라이먼트를 만드는 게 사실은 결국 이 세션의 제일 중요한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네, 이거는 일단은 그 블록체인이 뭔지 사실 정의들이 사실 되게 좀 다들 다르거든요. 사실 정보기술입니다. IT라고 하는 정보기술이고요. 정보의 기록과 전파 비용을 감소시키는 그런 기술들은 생산성 증가랑 민주주의 발달을 지금까지 가져왔습니다. 세상을 바꿔왔습니다. 15세기에 인쇄술이 그랬고요. 인쇄술 때문에 막 종교혁명도 일어나고 르네상스도 생기고 다 생겼죠. 왜냐면은 아무것도 모르다가 그 정보는 몇몇 어떤 그 신부님들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교황이라든지 이런 분들만 신학자들만 접하는 정보가 대중한테 이제 막 퍼지면서 막 종교혁명도 일어나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도했던 IT, 인터넷, 모바일 20세기에 왔던 그 정보 기술이 그 거버넌스 자체를 어마어마하게 바꿔놨죠. 무슨 거의 뭐 IT 기업들이 국가가 되고 막 그 민주화라는 것들을 그 오픈 소사이티라는 거 거릴 수 없는 숙명같이 만들어 놓고
정치 환경도 바꿔놓고 생산성도 많이 바꿔놓고 노동도 바꿔놓고 너무 많은 것들을 바꿔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는 이유가 단순히 정보 전달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정보 전달하는 거 단순 정보 전달보다 그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민감한 정보들, 신원에 대한 정보들, 금융에 관련된 정보들, 사회적 동물인 인간 개개인의 사회적인 권리와 책임을 명확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은 기록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이런 역사에서 그러니까 기원전 22, 21세기에 수메르인 같은 경우는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관리했냐면은 그 최초의 금융인데요, 이게. 마을에 담벼락이 하나가 이렇게 딱 있고요. 한 명이 그냥 그 정보의 관리 같은 사람이 한 명이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 얘가 얘한테 뭐 개똥이가 철수한테 뭐 그 소를 구워갔었고 그러면은 뭐 별을 뭐 쌀을 한 포대기 해가지고 갚아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도 건들 수 없고 이렇게 딱 이렇게 쐐기 문자로 이렇게 벽에다 기록한 이유가 거짓말 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사회적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시키는 거고 이게 깨지는 순간 사회 규율과 경제 활동과 모든 것들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정보 기록의 목적이 다릅니다. 단순 전파하는 정보가 있고 즉 기록이 되게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사회적 권리와 책임을 다루는 정보는 되게 민감해서 그 내용이 임의적으로 조작되지 않는다는 어떤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근데 사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에 한계가 있습니다. 인터넷은 단순한 지식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 전파 이런 건 엄청 수월하고 빠른데요. 근데 어떤 상호 간의 권리와 책임 등을 명시하기 위한 민감 정보의 기록 전파는 인터넷에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인터넷 은행, 토스에서 뭐 하는 그런 것들 사실은 다 인트라넷입니다. 인트라넷이랑 인터넷이란 창구를 통해서 모바일이라는 채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지 중요한 민감 정보, 신뢰 정보들은 다 인트라넷에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인터넷은 다 수평한 노드로 돼 있어가지고 한 명이 거짓말하면은 누가 맞는지 모르잖아요. 뭐 보면은 막 옛날에 트럼프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뭐 이런 거 보면은 막 우기는 사람들 있으면 뭐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기 되게 힘들잖아요. 막 다 거짓말이라고 하고 뭐 논문급 영화 봐도 해성이 떨어지는데 해성이 안 떨어진다 뭐가 진실인지 알기 힘들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리고 이게 너무 중요한 게 그래서 인트라넷은 일종의 슈퍼노드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수메르인의 담벼락에 앞에 나와가지고 그 기록을 관리해주는 역할 같은 것들을 하는 게 사실상 은행 같은 거죠. 우리 사회에서는 은행망입니다. 그게 거짓 정보를 흘릴 수 있고 진실을 말하는 어떤 신과 같은 권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가 일방으로 통제되는 인트라넷 형태에서만 담벼락 역할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인터넷이 지금까지는 민감한 금융 정보들을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블록체인은 이런 신뢰 정보, 민감 정보를 굉장히 싸고 빠르게 전파해 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게 일반 정보라고 하면 블록체인 사용하면 되게 막 스케일러빌리티 이슈 막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버벅거리고 비효율적이고 불안정하고 안 좋은데 이걸 인터넷 환경에서 신뢰 정보를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명제를 바꿔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효율적인 IT 기술입니다.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이 인터넷에서 객관적인 정보 혹은 모두가 참여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정보를 굉장히 빠르게 전파 응용해 줄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게 이제 보면 막 컨센서스 알고리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컨센서스를 통해서 참여하는 노드들의 동의를 통해 가지고 검증된 그런 정보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인터넷 환경에서 민감한 정보를 이런 열린 환경에서 뭐 읽고 쓰게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걸 응용해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까지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정보의 인터넷이 아니라 가치의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가치 정보들이 인터넷에서 민감 정보들이 흐를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민감 정보들, 가치 정보들이 인터넷에서 흐를 수 있게 됐다. 인터넷의 수메르인의 벽이다. 수메르인의 벽이라고 하면은 이건 금융 백엔드인 거죠. 은행망이 아니라.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치의 고속도로를 뚫는다는 게 정확하게 이제 그 대유가 딱 됩니다. 인터넷이 정보의 고속도로면은 블록체인은 가치의 고속도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되게 작년까지만 해도 되게 논쟁이 되던 암호화폐는 나쁘지만 블록체인은 좋다. 근데 이게 암호화폐는
인터넷 환경에서 돌아다니는 블록체인을 구동시키기 위한 연료의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암호화폐가 없는 블록체인은 인트라넷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인트라넷은 은행 하나가 서버를 돌리는 게 훨씬 효율적인데, 그 프라이빗 블록체인 하면은 여러 은행들이 혹은 여러 단체들이 나눠가지고 암호화폐 없이 자기들끼리 마련된 규약에 의해서 정보를 돌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효율성만 조금 떨어지지, 사실은 금융 인트라넷 기존에 있는 금융망이랑 다를 바가 하나 없습니다. 근데 암호화폐가 그 개방적인 환경, 인터넷 환경에서 돌아가는 민감 정보들, 그런 것들은 블록체인으로서 인터넷이기 때문에, 열려있는 인터넷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혁신이 엄청나게 그 속도와 비용을 절감하고, 그러니까 속도를 올리고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블록체인이라는 가치 인터넷을 돌리는데 암호화폐가 연료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매개라는 거가 여기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나쁘고 블록체인은 좋다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연료는 뭐 하는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거냐? 결국은 감사한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금융 정보를 할 때 보면은 우리 회사도 그렇고 감사 받잖아요. 이게 결국은 금융이라는 거는 우리의 물질적인 꿈을 이루고 이게 해주기 위해서 상호 간에 어떤 리스크와 자본을 교환하는 그런 계약들, 혹은 그 계약 일체를 구조화시키는 어떤 일련의 서비스, 상품, 그리고 그 백엔드 이런 것들을 이제 금융 시스템, 금융 상품, 금융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게 결국은 다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이고 장부기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면 이게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럼 누군가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인터넷에서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그 마이너들이 감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마이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마인을 해가지고 암호화폐를 내가 감사에 참여한 대가로 이렇게 딱 받는데, 걔들이 하는 일이 결국 보면 감사가 하는 일이랑 똑같습니다. 그 장부 갖고 거짓말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검사해주는 역할을, 감사하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그거에 대한 대가로 블록체인을 받는 이유는, 이 블록체인이 굉장히 쓸모있는 수메르인의 담벼락이, 인터넷 담벼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근데 거기서 아주 네이티브로 기반해서 그 사용될 수 있는 이게 어떤 이 안에 어떤 이 나라의 이 그 디지털 장부의 화폐 같은 거니까 이건 가격이 오를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이 감사 역할을 자처해서 하면서 내 전기비와 내 하드웨어비를 들여가지고,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이 마이닝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로직이 석유 시추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석유 시추업자들은 땅을 파죠. 그 석유를 시추하기 위해서. 그들이 석유를 시추하는 이유는 석유값이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많은 캐펙스를 들여가지고, 투자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 외에 연료 인플레이션 심하던 2000년대 후반 같은 경우는 막 심해 유전 개발 이런 거 엄청 유행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지금 많이 죽었죠. 왜냐면 저유가 오래되면서 이 경제성이 안 나오니까 죽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오일 가격이 계속 100불 이상을 유지할 거야, 200불 이상을 유지될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제 시추를 하고 실제로 그 사이클로 들어갑니다. 비트코인 그 들어가는 우리 그 해시레이트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석유 산업도 똑같습니다. 이게 석유값이 올라갈 때는 투자가 엄청 많이 되고요. 가격이 떨어지면 많이 도산도 나고 쫙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도 떨어지고, 이런 사이클을 계속 같이 합니다. 비트코인 똑같습니다. 비트코인을 시추하기 위해서 감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가상자산에 대해서 어떤 텍소노미 그 정의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이게 굳이 보면은 크게 분류하면 암호화폐가 있고 토큰이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그 연료 역할을 하는 게 암호화폐고요. 토큰은 그 블록체인에 기록된 그 가치 정보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벼락을 돌리는 거는 이더리움인데, 그 담벼락에서 있는 그 안의 계정들, 거기서 만드는 것들, 아니면 뭐 NFT, 아니면 그 외에 정형화될 수 없는 모든 종류의 민감 정보들은 토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뭐 암호화폐는 자기들이 뭐 하겠다는 것 따라서 뭐 가치 저장 수단을 그냥 단순 이걸로는 그냥 가치 저장만 할게, 이게 새로운 돈이야. 돈은 종교 같은 거죠, 사실은. 그 모두가 믿을 수 있고 모두가 토용되고 그런 돈이야. 이런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고, 이거는 사실 스마트 컨트랙트까지 돌릴 수 있어. 그냥 단지 그런 비트코인이라는 장부뿐만이 아니라 이걸 갖고 되게 다양한 여러 장부들을 우리가 다 감사할 수 있고, 여기다가 막 프로그래밍까지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스마트 컨트랙트까지 할 수 있어.
그런 블록체인의 연료 역할을 하는 게 뭐 이더리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근데 이거 프라이버시가 없잖아. 우리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이런 그 캐시처럼, 그 현찰처럼 내 어떤 신원이나 프라이버시들을 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블록체인을 만들 거야 하는 게 뭐 Zcash, 젠, 모네로 뭐 이런 종류의 것들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실 가격이 왜 오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리플, 뭐 스텔라 이런 것들은 정산을 하기 위한 그 다른 그 금융 거래의 정산에 특화된 그런 이제 뭐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스테이블 코인 오늘 난리 났죠, 루나. 그다음에 뭐 디파이의 어떤 거버넌스 토큰, NFT, 뭐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해가지고 성격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분류가 더 그 복합적으로 될 거고, 그 분류 방식도 아직 유동적입니다. 뭐 정해진 어떤 정론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럼 이제 실내 인터넷은 가치 정보의 이제 인터넷인데, 굳이 이제 크게 이런 텍스노미를 떠나서 큰 어떤 우리 그 현실의 어떤 이거를 어플라이 한다라고 적용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분류법은, 특히 이제 법화 거래소라든지 산업을 이제 그 키워가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분류법은 요겁니다. 가치 정보 중에 현실 세계, 그러니까 우리의 물리학적 세계에 종속되어 있어서 그 진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정보가 있고요. 인식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형이상학적인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미술품 이런 것들은 현실 세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거죠. 내가 이게 내 거다라고 정보에서 암만 기록을 해놔도 어떤 국가 권력이 됐건 뭐 검찰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금감원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이게 얘 소유권이 맞아, 이게 오리지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고 이거를 소유하고 있는 건 루브르 박물관이야 라고 이제 물리학적 세계에서 관리 감독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정보들이고요, 이거는. 근데 반면에 게임 아이템 이런 거는 사실은 뭐 물리학적 세계에 종속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중간에 있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어떤 다수의 합의 혹은 수학적 검증만으로 관리 감독이 가능한 가상자산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반면에 이제 이 중간에 놓여 있는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국가의 관리 감독을 받긴 받지만 그 자산 가치의 본질은 순전히 다수 개인들의 인식 세계에 기반한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대표적인 예가 돈이랑 신원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내가 이준행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카드를 냈고 지장을 딱 동사무소 가서 딱 찍고 인감증명을 딱 받아야지 나를 증명할 수 있잖아요. 행안부 DB에 검증된 내 지문이랑 내가 실제 찍은 지문이랑 이게 인식을 해야지, 오케이, 국가가 나는 원래 이준행이었지만 너가 이준행이 맞아. 돈도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교환을 하기 위해서 가치 척도, 뭐 가치 저장, 뭐 물물 교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든 게 돈인데, 어쨌든 이거는 국가 경제 안에 제도화가 돼 있어서 국가 관할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뭐 그 돈이 신뢰를 잃었을 때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다른 돈으로 옮겨가는 사례들을 우리는 수없이 역사에서 봤습니다. 1번 같은 포인트에서 나온 게 이제 메타버스인데, 이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 기존 메타버스 플랫폼 페이스북에서 메타 하겠다는 것들, 저는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막 마음을 설레게 하고 내가 거기 가서 살고 싶은 메타버스는 아닙니다. 근데 코인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는 지금은 굉장히 조악한데, 저 여기 들어가서는 그래도 뭐 좀 살만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결국은 이게 그 중국이고 미국입니다. 결국 주커버그가 만들어 놓은 세계,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그리고 운영하는 사람은 메타. 모든 소유권을 통제할 수 있는 거는 그리고 규칙을 만들 수 있고, 그 데이터 호환성이 떨어지고,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에서 만드는 블록체인 기반이지 아닌 메타버스죠. 중국이랑 똑같다고 얘기하는 게, 중국이 우리 부동산 거래하잖아요. 근데 100년 임대하는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모든 자산은 공산당 소유인데요. 너희가 개발하라고 이거에 대한 권한을 100년 동안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막 홍콩 닫아버리고 막 뭐 닫아버리고 막 출국 금지 시켜놓고 하는 것처럼 몰수하고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고요. 룰을 바꾸는 건 공산당만 할 수 있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반면에 이제
그 아까 이준행이라는 사람을 내가 개인 키를 갖고 있으면은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에서 갖고 있는 소유권은 그냥 그 비밀 키를, 프라이빗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증명하면은 모두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규칙 제정도 그냥 그 노드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그 투표권을 행사해가지고 하게 돼 있는 거죠. 물론 설계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게 개방돼 있기 때문에 여기 세계에서 B 세계로 넘어가고 C 세계로 넘어가고 D 세계로 넘어가는 게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도 호환될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딴 나라 여행 못 가잖아요. 근데 남한은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약간 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케이스 인 포인트 2가 이제 돈이라는 건데, 사실은 저는 이 블록체인 실내 인터넷에 옛날에 비트코인은 별로고 뭐 이더리움이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원래 비트코인 진짜 제일 좋아하는 게 실내 인터넷의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돈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나 토큰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이게 돈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종교 같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 어마어마한 사회적 발명품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서 전쟁이 줄었을 거고요. 돈이라는 게 발명됐기 때문에 세대 간에도 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세상에서 한번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A라는 부족이랑 B라는 부족이 있는데 A라는 부족이 그날 흉작이 들어가지고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추수를 못했어요. 그리고 B라는 부족은 바닷가에서 이제 생선을 잡는 부족인데 얘들은 어쨌든 생선 먹으면서 살아요. 근데 별을 흉작이 된 애들은 내가 지금 굶어 죽느니 쟤들한테 쳐들어가가지고 쟤들이 수확한 생선들을, 잡은 생선들을 다 뺏어먹어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전쟁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돈이라는 게 발명돼가지고 야, 나는 지금 없지만 내가 이 증표를 줄게. 이 조개 껍질들 너한테 줄 테니까 이거를 네가 갖고 있다가 내년 내가 우리 수확할 때 이걸 나한테 돌려주면은, 이걸 보여주면은 내가 그때 이제 수확한 걸로 지금 너한테 먹은 그 생선을 갚을게. 이런 거래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지역 간, 경제 공동체 간, 세대 간 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어마어마한 그 발명품이고요. 이거는 사실은 신뢰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조개 껍질이 깨지지 않고 나눠질 수 있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다 이제 거래될 거라고 이제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여기서 뭐 보면은 요새 돈이란 것도 계속 진화해가지고 뭐 휴대하기도 좋고 뭐 안정성과 어떤 그런 돌아가는 통화량이 돌아가는 어떤 속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게 더 진화된 돈이다, 진화된 형태의 돈이다 하면 나오는데, 블록체인은 이거를 어떤 권력이란 게 없이 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가 돈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사회적 지향을 조건절의 형태로 집어넣어서 어떤 우리 공동체에 맞는 형태의 돈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제가 1부 끝날 때 사실 지금 현재 체제에서의 비즈니스는 그냥 머니게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오늘 회사도 그렇고 내가 오늘 돈을 받았으면은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생산해야 되고, 내일 모레는 내일보다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은 이자를 못 내고 빚을 못 갚아가지고 사회적으로 이제 루저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경제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뜻이냐면은 오늘보다 내일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경제가 성장을 해야 돼요. 경제가 성장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은 오늘보다 더 많이 소비하고 생산하고 내일보다 더 많이 소비하고 생산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 환경, 생태, 이러다가 뭐 지구가 다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주 심플한 그냥 모델인 거예요, 지금은 돈은. 근데 만약에 블록체인으로 진짜 경제 공동체들이 만들어지면은 그런 거 갖고 우리가 원하는 가치 지향들을 프로그래밍에다 집어넣으면은 그거에 맞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경제적 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그리고 그런 세상이 계속 돈으로 실험을 하다가 그런 세상이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통용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제 믿음이 없다가 지금 믿음이 만들어지는 단계고, 옛날에는 금융 인프라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이제 라이센스도 나오고 제도도 나오고 이제 곧 커스터디도 나오고 모두 나오고 하면서 이제 인프라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암호화폐 자체의 UX랑 어떤 스케일러비티 이슈들, 그런 것들 계속 존재하는 거고 난제고요. 그래서
스케일러빌리티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러니까 결국은 1세대 블록체인들은, 그러니까 2세대 블록체인들은 비트코인이 스케일러블 하지 않아. 비자 카드는 1초에 이만큼 트랜잭션 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 하지 않아. 쓰기 어려워. 다 이런 업체들이 그 다음 스타트업들입니다. 어쨌든 얘기가 좀 길었는데. 근데 결국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발행되잖아요. 이게 자가 발행되는 돈이면 자가 발행되는 그 자산인데, 금융 자산인데, 여기서 이제 제일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딱 이쪽입니다. 돈. 이쪽은 뭐 견제는 하고 싶지만 그 기존 법의 적용도 어렵고 기득권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영역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이쪽 영역을. 이쪽은 인프라가 충분히 만들어지고 이쪽 세계가 커지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기존 증권법이라는 것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관리가 사실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은 이제 요 국가 관할 안과 밖이라는 게 이게 국가 권력과의 금융과 기득권과 국가 권력 간의 이 마찰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 고생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게임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리고 결국은 이게 되게 믿음이 필요한 건데, 근데 이게 세상이 좀 변했습니다, 많이. 이게 되게 중요한. 옛날에 그래서 아무도 안 믿었고 이건 약간 좀 인터넷 동호회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블록체인, 가상자산, 크립토 다 육성해야 된다,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야, 돈은 내재 가치가 필요하고 금융자산 내재 가치가 필요한데 현금으로 창출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비트코인 의미 없어. 안 좋은 자산이야. 워렌 버핏 아직도 그런 얘기 하죠. 근데 이 내재 가치라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지금 깨지기 시작한 게 코로나입니다. 돈을 미친 듯이 이런 트렌드는 계속되는데 이렇게 돈을 미친 듯이 떼어내면서 시장 가치와 내재 가치 간의 간극이 과도하게 벌어지고 자산 인플레가 되면서 이제 똑똑한 투자자들은 어떤 비대칭적인 투자의 일환으로 비트코인을 선택하고 있고, 근데 그냥 이 금융 시스템 자체가 내재 가치를 얘기한다는 시스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특정 회사를 거명하지 않겠지만 뭐 IT 유니콘들 중에서 그러니까 주식의 내재 가치는 현금 흐름이거든요. 현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적자를 벗어날 수 없고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인데, 근데 이제 이런 비즈니스의 밸류에이션이 가치가 막 몇 조, 10조, 100조, 200조, 뭔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실 경제는 40km, 50km 달리고 있는데 금융자산의 가치는 200km, 300km, 1000km를 달리고 있으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리고 옛날에는 어떤 이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 글로벌 자유주의 체제랑 하나 딱 묶여가지고 전 세계가 막 평평하다 이러면서 다 트레이드를 하고 세계가 하나로 하나 됐었는데, 경제로 하나 되고 이제 전쟁 없는 세상, 새로운 미래, 2000년대까지만 해도 했는데, 지금은 우리 보시는 거 알겠지만 달러를 백킹하고 있는 게 사실 오일인데, 그래서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러시아산 오일이랑 미국산 오일이랑 가격이 다릅니다. 똑같은 오일인데 가격이 다릅니다. 이게 결국은 이런 글로벌 자유주의 체계가 균열이 되면서 이 화폐 시스템, 이 금융 시스템이 지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구나, 현실에 맞지 않구나, 이런 자각을 하게 되고요. 이건 신대륙입니다, 신대륙. 사실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거래소라고 생각하고, 이 산업에서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 블록체인 이용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업종이 거래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될지, 미래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니들 중에서 제일 빨리 배우는 애들이 생존할 거고, 생존할 애들은 많이 먹을 거다.